반갑습니다. 주식 탐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3월 6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금주 급락장 속에서도 50주 신고가를 낸 J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뉴스를 좀 보죠. 뉴욕 증시가 파월의 인플레 발언에 급락을 했는데 뉴욕 증시 급락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아주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또 만들었었는데, 파웰이 인플레에 대한 용인을 하겠다, 일시적 인플레는 인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죠. 하지만 저금리를 지속하겠다,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 의견을 계속 피력은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의 인플레이션 유발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결국 정상화 되는 과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는 반영되는 과정이니까 크게 우려할 수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뭔가 조치를 취하길 바랬는데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발작을 또 한 거고요. 파월만 그런 게 아니라 앨런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오펙 같은 경우도 4월 달에는 증산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감산을 유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유가가 상승하면 그것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연준 같은 경우도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인내하겠다 그러니까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성장주들, 특히 미래 가치가 크게 반영되는 성장주들은 계속 주가가 억눌릴 가능성이 많은 거고,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시장 변동성도 여전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도 장중에는 급락이 나왔다가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은 한 21만 명 정도였는데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2월에 37만 9천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급반등하면서 다행스럽게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금리의 상승 기조는 언제든지 시장을 발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크게 문제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오면 연준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2%를 그냥 순식간에 가버린다든지 이러면 연준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연준이 내야 될 이자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기조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발작을 할 때 팔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노려야 되는 구간은 여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택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트레이더들이 문 놓고 그냥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역시 수급이 좋은 종목을 찾아서 그런 종목들을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장주들의 저가를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 자리가 중요한데 그런 자리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은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짧게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J 컨텐츠를 알아볼 건데, J 컨텐츠가 최근에 수급이 좋아진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OTT 서비스 확장이 있습니다. OTT 서비스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버 더 탑 메디어 서비스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뜻하죠. 대표적인 기업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컨텐츠가 주로 다뤄지니까 그건 좀 제외를 좀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iQIYI가 1등 플랫폼 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합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TVN 같은 경우도 분할해서 JTBC하고 CJENM이 합작법인을 또 만들고, 옥수수하고 푹이 합작법인을 만들면서 웨이브가 또 출범을 하기도 했죠. 왓챠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O라든지 디즈니 같은 해외 사업자의 컨텐츠를 독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역시 절대 강자는 지금 넷플릭스입니다. 2021년에 190억 달러 정도 컨텐츠 투자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특히 한국의 컨텐츠가 글로벌 유저들에게 선택받고 있으니까 한국에 집중 투자하려고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BO Max 같은 경우는 DC 코믹스에 기반해 워너브라더스의 작품들이 극장하고 동시 개봉을 좀 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이고 경쟁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도 11월에 유료 가입자가 1억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올 하반기부터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잠깐 됐던 애플 TV도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OTT 서비스 시장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국내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거고요. 거기에 J 컨텐츠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시고, 또 키다리오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컨텐츠 예산 추이를 보시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컨텐츠 예산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24억 달러에서 지금은 뭐 19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한국 컨텐츠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올해 약 5억 달러 수준, 아시아 시장에 10억 달러 정도를 배정을 한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한국 컨텐츠 시장에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올해 넷플릭스에서 개봉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드라마를 좀 보시면, J 컨텐츠리 같은 경우는 JTBC 스튜디오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학교론이라고 하는 웹툰이 원작인 학원 좀비물이 있습니다. 킹덤의 좀비물이 상당히 대박을 치고 우리나라 좀비물이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작품도 분명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만약 이것이 언제 개봉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분명히 또 주가는 더 탄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의 수급만 보고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그런 재료가 나올 땐 그 재료 보고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레진을 인수했죠. 레진이 두 편의 그런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웹툰 원작의 DP 게이날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이것은 촬영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헬바운드라는 작품, 역시 이것도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통해서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뉴스가 나오면 키다리 스튜디오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킵해놓다가 재료를 추적을 꾸준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드라마에 대한 것도 꾸준하게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수익 모델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 이 방송의 외주 제작사 같은 경우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한 번씩 급등락을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 배경은 수익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작을 해서 방송 편성이 되면 약 제작비의 70%에서 80% 정도를 건지고요. 그리고 협찬을 잘 받아야 됩니다. PPL을 많이 따고 해야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 있고, 부가 수익이 굉장히 작아요.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협찬을 얼마나 잘 받아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수익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뭐 쪽대본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PPL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급등락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 OTT의 외주 제작사가 되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제작 원가의 100% 전액 회수가 가능하고요. 계약하면서 이미 약 15% 이상의 안전마진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IP가 넷플릭스에 귀속된다는 거. 넷플릭스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OTT사에 귀속이 되겠죠. 뭐 디즈니 플러스라면 디즈니 플러스가 될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보다는 제작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 수익 구조가 좋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것과 연관된 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플러스 캡틴 채널 보유 제작자를 보면 제작비 전액을 제작사가 직접 투자한 다음에 협찬을 받고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판매가 잘 되면 좋죠. 판매가 잘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IP를 활용한 제3의 그런 수익 구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죠. 본인들이 제작비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또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균형 잡힌 수익 구조는 글로벌 OTT의 외주 제작사면서 이런 IP나 캡티브 채널 보유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J 컨텐츠리 같은 것들이 경쟁력을 분명히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J 컨텐츠를 보는 거고요. 자, 중국의 1위 플랫폼 사업자인 아이치 같은 경우 한국 드라마를 작년도에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매한 드라마들 중에서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무려 5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TVN이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존의 KBS, SBS, MBC 같은 방송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졌고요. 지금은 드라마 쪽에선 JTBC, TVN 이쪽이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JTBC가 그러한 경쟁력을 계속 갖게 될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 연말에 J컨텐츠의 주요 자회사인 JTBC 스튜디오가 3자 배정 유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증에 누가 참여했냐? 텐센트가 약 1,000억 정도 투자하면서 참여를 했고요. 또 국내에서 상당히 운영을 잘하는 우수한 사모인 프렉시스 캐피탈 파트너스가 샤또 홀딩스 유한회사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3,0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총알이 넉넉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넷플릭스하고 동시 방영하고 있는 시지푸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전세계 글로벌 톱 10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비영미권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지금 이 톱 10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괴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국내에서 전국 시청률 4.2%, 수도권은 5.2%를 지금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물은 넷플릭스를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해외 글로벌 OTT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 인기가 괜찮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제작이 되면 분명히 J컨텐츠가 밸류에이션 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손을 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게 여전히 메가박스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메가박스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적자적으로 빠졌고요.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백신 효과하고 치료 효과가 얼마나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작년보다 분명히 기저효과로 인해서라도 메가박스의 그런 적자 구조가 많이 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시총 8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좋은 그런 성과를 낸다 그래도 영업이익을 전망하는 게 지금 한 300억 정도니까 지금 시총 8천억이 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뒤에 미래에 대한 수익을 땡겨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하면서 최근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자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 12월 말에 3자 배정 유증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거래량도 대량 거래를 터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음봉이었어요. 그리고 새해 첫 거래일도 음봉을 맞았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음봉들을 다 장악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음봉들의 갭을 메우지 않고 이 박스 안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최근같이 변동성이 크고 지수가 급락하고 종목들이 성장주라는 종목들이 다 같이 급락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이 종목은 오히려 50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원래 금리가 뜨면 성장주들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받쳐주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냈습니다.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만 한 100만 주 이상, 한 120만 주 정도만 터져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했던 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쌍끌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다시 나와서 이 4만 5천 원 근처까지 조정 나온다 그러면 땡큐죠. 언제든지 분할해서 매수하고 반등할 때 매도하는 스윙 전략을 택할 수 있고요. 좀 더 타이트한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이 중심균형가를 깨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봉을 한번 열어놓고 보죠. 금일장 급락이 나왔는데도 이 급락에서 중심균형가를 안 깨고 다 반등 내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와도 이 48,000원짜리에서 깨지 않고 움직이면 언제든지 스윙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깨졌다 해서 두려워할 거 없죠. 수급이 한 방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을 다 준다는 소리입니다. 수급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샀다 팔았다면서 수급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관 수급이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투신권이 계속 잡아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험,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고 특정 기관 혼자서만 나 홀로 매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골고루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수급에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 물량이 한 방에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까지도 좋으니까요. 특히 최근같이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더더욱 관심을 갖고 수익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 컨텐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